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이 가진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자녀들의 아토피 질환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장애가 아닌 듯 싶으면서도 정작 본인과 가족은 큰 고통을 호소하는 질환인데요. 오늘은 소아 아토피의 특징과 예방 및 치료에 대해 서울 여성한의원 김정호 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린아이 10명 중 한두 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피부질환, 아토피 피부염. 그래서 엄마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소아질환 중 하나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소아 아토피에 대해 한의학 박사 김정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제가 소아 아토피인데요. 이 아토피 질환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네. 최근 약 5, 6년간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환경성 질환에 대한 통계를 보면 2010년도에 약 780만 명 정도에 해당하던 인구가 현재 820만 명 정도로 약 40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얘기하는 이 환경성 질환의 상당 부분이 사실 아토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보면 소아의 약 20% 그리고 성인의 3%를 넘는 정도의 숫자가 이 아토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오늘날은 소아 시절에 형성되었던 아토피가 성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예. 소아 아토피라고 하면 어떤 특징이 있죠? 먼저 준비한 사진을 잠깐 좀 보시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목이나 가슴 그리고 팔 쪽에까지 아토피가 나와 있는데 이 소아 아토피는 이렇게 성인에 비해서 전신으로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매우 빠르게 나타납니다. 네. 소아나 청소년기에는 아토피를 앓지 않았다가 성인이 되어서 발생한 이 순수한 성인 아토피의 경우는 이렇게 국소적인 부위의 아토피가 전신으로 확대되는 데에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경과를 거치는 반면에 이 소아의 아토피는 단 2, 3개월만으로도 이렇게 전신으로 확대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소아들의 아토피 특징은 가려움이 몹시 심하고요. 네. 그만큼 많이 울고 또 보채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달이나 육아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 또 흔히 소아들이 자주 앓는 질환, 감기라든지 또 장염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에 의해서 잠잠했던 증상이 다시 폭발적으로 확대되기도 하는 그 경향이 무척 쉽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무척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원장님이 태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때도 태열이 아토피랑 관련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태열과 아토피는 분명 연관성도 있고요. 또 조금은 구별해야 되는 그런 차별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태열이라고 불렀던 이 영유아에게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이 알러지 피부 질환이 있었는데요. 또 그 당시에는 사실 아토피라는 말은 없던 그런 시대이고요. 가장 큰 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태열은 이 적절한 관리 또는 가벼운 한의학적 치료만으로도 쉽게 나아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질환이었는데 네. 이 아토피는 그렇지 않고 점차적으로 세월을 거쳐서 이 확대되고 또 심화되는 그런 질환이라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혹 태열도 아토피로 준해서 부르면서 이 태열을 보이는 아이에게 바로 이 증상 억제제라든지 또 증상 완화제를 바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피부구 상태가 더욱 예민해진다든지 또 국소에만 있던 그 피부 질환이 점차 전신으로 확대되면서 아토피적인 성향을 점차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이 증상 억제제나 완화제를 바로 투여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토피를 앓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요. 보통 천식이나 또 뭐 다른 질환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실제 그렇습니다. 보통 소아뿐만 아니라 뭐 청소년기 또는 성인 아토피 환자들도 보면 증상의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 비염은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천식도 같이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토피와 비염 또는 아토피와 천식을 개별적으로 놓고 치료하기보다는 동시에 이렇게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염이나 천식과 같은 질환은 이 아토피와 함께 대표적인 알러지 질환인데요. 이 아토피와 비염, 천식이 단독으로 또는 둘 이상의 질환이 동시에 나타난다든지 또는 순차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과거에는 알러지 행진이라는 말을 쓰면서 순차적인 어떤 치료들을 하는 매뉴얼이 보도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전신의 면역 체계의 이상에서부터 기인한 질환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토피와 비염 또는 아토피와 천식과 같은 질환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치료해 주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토피가 가장 힘든 이유 중 하나가 가려운 걸 참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치료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그 심한 아토피 증상을 보이던 소아 화나도 지금은 현재 깨끗하게 완치가 되었는데요. 소아 아토피가 언뜻 생각하면 성인 아토피보다는 이 병력이 비교적 짧고 또 피부층의 변형이 적기 때문에 다소 좀 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소아들은 우선 가려움에 대한 인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성인들은 어느 정도 가려움을 느끼더라도 참을 수 있는데 소아들은 바로 긁음으로 인한 상처와 또 2차 감염 등이 계속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요. 또 피부층 자체가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아서 각종 그 외상이라든지 또는 감염성 질환에 이 피부층이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 병력은 짧지만 소아 아토피도 성인의 중증 아토피 못지않게 치료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소아 아토피도 처음부터 근본적인 치료를 좀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단계별로 이 정확한 치료들을 밟아 나간다면 반드시 극복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예. 그리고 요즘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도 뭐 각종 호흡기 질환이나 아니면은 알러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 미세먼지를 주제로 제가 몇 차례 대중 강의를 해드렸던 적도 물론 있는데요. 이 미세먼지 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황사라고 알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이 황사는 주로 모래라든지 흙성분이 주를 이뤘던 것에 비해서 오늘날 자꾸 그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는 이 미세먼지는 사실 여러 공장들에서 나오는 이런 산화성 화학 물질들이 대부분이고 이 물질들이 대다수가 사실은 1급 발암 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우리 호흡기라든지 또는 피부 점막에 심한 알러지 질환이나 피부 세포의 변형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 상태가 좋지 못할 때에는 밖에 장시간 외출해서 피부를 많이 노출하는 것을 조금 차단하고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외출했다 돌아오고 나면 깨끗한 물로 잘 씻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그 환경적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평소 자신의 그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체질별로 맞춤형의 어떤 한약을 복용한다든지 또 깨끗하고 쾌적한 곳에서의 운동을 통해서 평소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학 박사 김정우 원장과 함께 소아 아토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건강 상태는 바로 뼈 건강과 혈관 건강이라고 합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관절이나 척추 같은 정형외과적 치료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혈관 질환은 중증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점검을 해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전주 열림병원 김순기 원장과 함께 혈관성 인지장애 혹은 혈관성 치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년의 공포 치매, 뾰족한 예방법이 없는 알츠하이머병과는 달리 혈관성 치매는 중년 이후 뇌혈관 질환을 잘 관리하면 예방이 가능한 치매로 꼽힙니다. 혈관성 치매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김순기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혈관성 인지장애란 말이 조금 낯선데요. 예. 어떤 용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요. 네. 혈관성 인지장애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뇌혈관 질환, 흔히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나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증 이후에 생기는 인지장애를 통틀어서 네. 혈관성 인지장애, 뇌혈관에 의한 인지장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경미한 인지장애나 아니면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는 경미한 뇌혈관 인지장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예. 어떤 심한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혈관성 치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구분은 사실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경과를 보면서 오랫동안 치유를 하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분류보다는 아마 이런 위험 요소가 있거나 네. 뇌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인지장애 누구나 오기 때문에 이렇게 통틀어서 이걸 갖다가 혈관성 인지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혈관성 인지장애가 뭐 치매 증상과 비슷하다 혹은 같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흔히 치매라고 하면 예. 알츠하이머 치매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예. 혈관성 인지장애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혈관성 인지장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이유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 중에 70~80% 이상이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혈관성 치매나 알츠하이머 치매하고 혼합해 있는 혼합형의 치매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혈관성 인지장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치매 그러면은 기억력에 관한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치매는 인지력, 진압력, 공간력, 수리력, 또 성격에 또 어떨 때는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 또 예. 우울, 또 이것도 치매의 증상인데요. 인지장애라고 해가지고 꼭 기억력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렇게 혈관성 치매에는 아주 여러 가지 복합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치매를 치매로 모르거나 인지장애를 단순한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만 생각해서 그 병을 키우거나 나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제를 뇌혈관에 관한 인지장애로 했던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택했던 거예요. 예. 보통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치매를 걱정하잖아요. 예. 근데 이 혈관성 치매가 나이랑 관련이 있나요? 당연히 나이가 주요 인자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여자들 수명이 지금 84세. 네. 그 대부분 다른 외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겪지 않고 사실보다 벌써 90세가 다 넘었고요. 예. 남자들 경우에도 70대 후반. 그렇지만 사실은 외상이나 이런 것들 빼고 나면 80대 중반까지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오랫동안 장수하시다 보니까 뇌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성이 많아지고 유병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도 옛날보다 치매가 늘어난 이유는 치매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라 나이 드신 연배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치매가 그렇죠. 많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위험 요소 중에 나이가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65세 이전에 혈관성 뇌 인지장애 같은 경우는 보통 전체 인구의 1~2%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70세가 되면 보통 4~5%, 75세가 되면 10% 이상, 네. 75세 이상이 넘어버리면 보통 20% 이상.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인지장애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뭐 말씀하셨듯이 나이가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 예. 또 다른 원인 질환이나 뭐 위험 인자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남성들보다는 여성에서 인지장애가 더 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통계도 그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 sak설이 있는데
제일 많은 건 사실은 여자분들이 예. 남자들보다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아. 평균적으로 여자분들한테 치매가 퍼센테이지가 많은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예.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병이 모두 다 위험 요소로 체크될 수 있습니다. 가장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고혈압, 네. 그다음에 당뇨, 예. 심장 질환, 술, 담배,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다 위험 요소가 되죠. 네. 보통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단일 요소로는 고혈압이 가장 무서운데요. 이 고혈압을 조절하지 않았을 때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고혈압 환자들이 정상적인 혈압을 갖는 사람들보다 3배 내지 4배 정도 인지장애가 심해지는 걸로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뇨도 보통 우리가 공복 시 당이 110mg per 데시리터를 넘으면 안 되는데 조금이라도 넘으면 우리가 130 이상을 꾸준히 유지가 될 때는 이런 분들한테도 인지장애가 심한 걸로 나와 있고요. 통계는 정확하지 않지만 오히려 전문 직종이나 아니면은 꼼꼼했던 사람들, 네. 완벽주의자들, 그리고 혈액형이 A형인 사람들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인지장애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의외의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게요. 또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고지혈증 일으키는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다 문제가 되지만 특히 콜레스테롤 중에서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분류되는 포화지방산 LDL 수치가 높아져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인지장애가 심하게 오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혈관성 치매는 이제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예, 예. 나타나는 치매다 보니까 예, 예. 평소 관리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예.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식생활 패턴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저염식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 WHO에서 권고하는 소금 섭취량의 3배 정도를 흡수한 걸로 돼 저도 있습니다. 봤어요. 그래서 이걸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뇨를 조절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고지혈증을 줄이기 위해서 기름진 음식, 특히 몸에 해가 될 수 있는 포화지방산을 줄일 수 있는 식생활 패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하고 네. 움직임을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수분 섭취입니다. 네. 충분한 수분이 섭취되지 않는 경우에는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굉장히 급속히 올라가고 특히 이렇게 따뜻해지고 더워지는 시기에는 수분 섭취가 부족했을 때는 뇌혈관 질환의 발생 빈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걸로 돼 있어서 물을 수시로 자주 이렇게 공복 시에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뇌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다음 무리한 운동을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기온차가 갑자기 났을 때 찬 바람이 불고 있는 에어컨 바람을 불고 있다가 그런 환경에 있다 갑자기 뜨거운 데 간다든지 뜨거운 사우나를 갔다가 냉탕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기온차가 나는 것도 굉장히 삼가해야 될 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운동을 하는데 격심한 운동이나 아니면은 걷기 힘든 경사가 급하거나 계단 같은 데를 이용해서 운동하시면은 위험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보통 우리가 런닝머신 네. 우리가 좋아하는데요. 뇌혈관 질환 있는 사람들이 런닝머신을 탔을 때 사고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자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평지를 꾸준하게 걷는 것이 운동 중에 가장 중요한 운동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순기 원장과 함께 혈관성 치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햇빛이 강해지는 여름철에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이 피부 노화와 트러블 방지의 핵심으로 손꼽히는데요. 충분한 양을 자주 덧바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흔히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꼭 써야 한다고 합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자외선 차단제는 알러지 같은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개봉 후에 사용 기간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